오늘 가지고 온 거는 저희 청취자분의 예언대로 미래를 보셨나? 듄 가지고 왔습니다. 듀.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지났지만 듄 영화가 그래도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듄이라는 그 세계 최고 그 최고 인기를 가진 SF 작품 서사 작품을 또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영화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영화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소설 원작을 당연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설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여기 소설 1권 다 읽으신 분, 저요. 한 분, 저도 읽었어요. 그리고 전권 다 보신 거죠? 전권 아니요, 3권까지 3권까지. 3권이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프랭크 허버트 허버트 거는 다. 그게 아, 상관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요, 6권까지도 프랭크 허버트가 썼다고 보는데 뒤에는 그러니까 팬들의 성원에 못 이겨서 좀 이렇게 좀 간 느낌이 좀 있고 한 3권까지 듄의 아이들, 듄의 신형제까지는 그래도 좀 힘이 팍 들어간 작품이라서 거기까지 좀 봤어요. 네, 근데 저도 벌써 한 20년 전 얘기라. 저도 1권은 거의 다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소설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 TV에서 방영했던 파운데이션 있죠. 이건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원작의 그렇죠. 작품을 가지고 이제 미드로 만든 건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같이 하게 됐냐면 이 아이작 아시모프 세계관의 원리주의자인 제가 애플 TV의 그 드라마 시놉시스를 보고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이 틀려요? 그렇게 많이 틀려요?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이거 완전 따로 편성해서 저도 성토 스토리 대회를 해야 보다가 되는 거 봤을 아닙니까? 아니 이게 같은 내용이 전혀 아닌데 진짜? 전혀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명칭만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일부 스토리만 조금 이렇게 그죠. 흐름 정도만. 네. 어. 뭐 큰 틀이야 비슷하지만 그 뭐 캐릭터의 구성이 이제 그 갈등이 생기거나 해결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이따 인터넷 기사 물어봐야겠네. 보니까 아예 연출자가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겠다고 네, 뭐 선언하고 그렇게 얘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만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듄 세계관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무 교조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맞아. 그래서 음. 어렸을 때 안 좋아했는데 나이 먹어서 다시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통찰들이 좀 보여서 매력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한 게 파운데이션 세계관과 듄의 세계관이 완전 극과 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저는 이제 딥하다. 그거를 네. 좀 파고 들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처음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아주 딥한 하겠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덕티타임스럽게 아주. 그러게요. 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둔 영화부터 뭐 에이스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듀는 이제 프랭크 허버트의 SF 대하소설 시리즈로 이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네. 1965년에 어르신이야, 출간이 어르신. 됐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막 되게 여러 작품들의 영향을 엄청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뭐 스타크래프트니 뭐 스타워즈 시리즈니 직접 뭐, 영화 봤던 스타워즈인데. 뭐 아니, 진짜 영향 많이 받은 건 워해머 4만이에요. 그러네요. 워해머 4만의 네. 역사는 듄의 역사랑 똑같아요. 갖다 썼어요 그냥. 그리고 뭐 뭐냐 그거 왕자의 게임도 뭐 영향 많이 받았다고 그럴 그러는데 수도 저도 되게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음. 하여튼 뭐 가문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러고 이 듄 시리즈의 일부는 그 휴고상과 네뷸러상의 장편 소설 부분에서 동시에 수상한 최초작이라고 하네요. 거의 뭐 그 깐이랑 아카데미 같이 받은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요즘에는 몇 좀 있어요. 두 개 동시에 받은 게. 그렇죠. 근데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그 뭐냐 되게 귀중한 자원이 스파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가 양념입니까? 이제 요게 있어야지 후추요 후추. 육두구. 대항해 시대 투생각납니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브레이크 한번 걸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요게 있어야지 이제 진짜 그 행성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설명해 이거를 주더라고요. 둘러싸서 이제 그 여러 세력들이 다투고 이제 뭐 음모를 꾸미고 암살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저분한 얘기죠. 네, 이게 그 스파이스가 채굴되는 게 되게 한 행성밖에 없어요. 이게 아라키스라는 행성인데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여기로 새로 부임한 그 공작과 그 가족 가족 얘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듄의 그 영화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이거 스포일러 방송 할 거니까 언제 어떻게 스포일러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보고 오시고요. 아, 네.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개봉한 영화고 그 감독은 핫한
네. 네. 드니 벨레브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는 아 네, 진짜 한스 짐머가. 아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너무해. 에이스 아니, 얘기를. 네. 아니 지가 무조 브레이크 아, 풀리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 프렉셀로 그냥. 아니 조금 아니, 도와드리려고 아니, 했는데. 아니 저는 그냥 요즘엔 이제 듄 하면 진짜 그냥 다 티모시 살라메의 듄이라고.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그렇죠. 네. 티모시 살라메 유명하죠. 또. 네. 거의 막 사람들이 그 화보집이라고 하면서 좀 상당히 잘생기긴 했는데 제 기본적으로 좀 얍실하게 생겼던데. 나도 그 너무- 네. 태페미가 있죠. 어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확실히 있어. 태페미 맞다 그래. 와이프가 보더니 잔나비 아니냐고. 아 맞아 맞아. 머리 스타일도 약간 잔나비 같잖아. 걔 약간 에이스님 표정 봤어요 지금? 네, 남주가 이제 티모시 잘라메죠. 가장 아니, 핫한 배우. 근데 아니야 이건 이따 네. 얘기합시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그 아, 젠다야가 젠다야. 나오죠. 네. 영화에서는 비중이 없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포스터는 이만하게 나오던데 그 2부의 비중이 많아서 억지로 네, 포스터에 맞아요, 쑤셔넣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진짜요. 맞아요. 그렇죠 나와야지 얼굴 계속 나와야죠. 네 그래서 영화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듄 네. 젠데야 네 나온다고 명 때 다 봤습니다. 실망했다고 그랬어. 식상하다고. 뭐가? 에이스가. 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젠데야 티모시 나온다고 살라메 식상하다고. 아 그러니까 음. 너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크랭크인 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별로 안 핫하진 썼어요. 않았어요. 티모시 잘라면은 적어도 그때는 네, 핫하지 네. 않았어. 아. 그렇게까지 핫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젠데야는 핫했어. 그래서 지금 완전 둘 다 너무 대세 너무 배우가 핫해. 근데 돼버려서. 솔직히 나도 원작을 보고 나니까 티모시 살라메가 진짜 잘 어울린다는 음. 생각은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그 이미지가 그 막 고뇌하고 그 아빠 이름 그게 음. 그 뭐지 킹 그 더킹인가 뭐 헨리 뭐 어, 누구로 네, 나오는 네, 그거 네. 거기서도 너무 똑같고 맞아요. 그 이미지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약간 맞아요, 맞아요.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어울리긴 진짜 잘 어울려요. 그쵸? 얘기는 네. 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되게 너무 유약한 이미지라고 느껴져서 나는 그렇죠.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근데 본편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제 폴 아트레이디스가 이제 전투에도 굉장히 맞아, 능하고 맞아. 머리도 엄청 좋은 멘타트 훈련을 음.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다 잘하면 맞는 캐릭터여야 그래요? 되는데 티모시 샬라메는 사실 이 피지컬이 그렇게 되진 좀 않으니까. 비리비리해 보이긴 하던데. 근데 네. 그게 저는 오히려 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작대로 하면 오히려 좀 너무 좀 재수 없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죠, 그죠. 원작은 진짜 맞아요. 완벽남이야 완벽. 완벽해니까. 막 15살인가 맨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 막 그래? 엄마한테도 또박또박 대들고 되게 좀 그 엄마도 좀 이상하잖아. 엄마도 이상하지만 엄마도 대들만 이상하죠. 하던데. 엄마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어쩔 수 네. 없는 암흑 조직의 것도 출신이니까. 있죠, 뭐.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거 뭐야? 이거 흑사회 같은 거잖아요. 흑사회. 나는 김막기 같다 생각했어. 내가 어렸을 때 듄을 보고 듄의 세계관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베네 게세리트. 베네 게세리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종교 집단이에요? 네. 그런 집단이 뒤에서 인간들을 조종한다라는 게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렇죠. 어렸을 때 특히 젊었을 때. 근데 그런 집단이 저는 생각했는데 되게 많아요. 많이 항상 같아요, 네. 여성이 그 권력에서 힘을 얻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위쳐에서도 사실 소서리스가 맞아. 그런 역할이고 맞아. 네 그런 역할로 뭐 많이 나오는 것 조언자 같아요. 행세하면서 나이를 애들 먹으면서 조종하고 막. 그런 것들이 더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데 네. 어렸을 때는 그게 여성 집단이든 남성 집단이든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쵸. 되게 종교 집단이 네. 인류 역사를 뒤에서 조종한다. 네. 이런 게 되게 그건 근데 싫었어. 기분 종교 나쁜 집단인데 포인트긴 하죠. 결국은 진짜 근데 베네 게세리트를 단순히 종교 집단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종교를 활용하는 집단이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게 더 싫었어. 아, 그거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네네. 저는 솔직히 소설을 안 보니까 아, 네. 그 영화도 네. 영화에서도 네. 그냥 뭐 좀 음산한 집단이다 이런 느낌만 주지 그러면 설명을 안 하잖아요. 듀온 세계관을 잠깐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 네 그렇게 짧게? 네네. 하시고 네, 네, 짧게 또 설명해 다시 보죠. 영화로 네. 영상으로 다시 돌아보면 그러니까 듀온 영화만 보신 분들은 드네 빌레브 특유의 그 어떤 분위기와 느낌적인 느낌. 그 이 소설 자체도 길잖아요. 스토리가 초반부밖에 안 들어가 있고 영화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나오실 게 맞아. 커요. 세계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듀온 세계관은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후예요. 2만 년 후인데 최초에는 이제 우주로 막 이렇게 나가서 식민지를 막 건설을 하는데 그때는 하이퍼스페이스가 없었어. 근데 각자 이렇게 막 식민지가 잘 발달을 하다가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발달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하이퍼스페이스를 개발한 사람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홀츠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홀츠만이란 박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컴퓨터로 만들어진 함선에다가 자기를 연결시킨 다음에 생체 마치 컴퓨터임. 혜성처럼
이렇게 은하계를 한 바퀴 일주를 해. 그래서 다시 인간 문명에 돌아올 때마다 야 이런 걸 발견했어 이러고 알려주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냈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홀츠만 웨이브죠. 실시간으로 이 광속을 넘어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하이퍼스페이스 그쵸. 기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영화에 홀츠만 쭉 실드가 나오죠. 개인용 실드 네, 이것까지 네. 개발한 사람이 네. 파란색, 빨간색 네네네. 되고 이거. 그래서 인류가 하나의 어떤 문명이 돼 성간 문명이 돼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한번 실리콘 역병이라고 해서 이 초전도체만 걸리는 전염병이 한번 돌아서 기계들이 싹 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계의 문명에 너무나도 의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완전 원시적으로 되는 거죠. 붕괴될 정도로까지 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긴 거야. 아 기계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근데 또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법이 생기고 다시 문화가 융성해질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특히 몇몇 문명화된 식민지 중에서 이 AI를 조종하는 권력층이 AI를 믿고서는 이 AI한테 모든 경제와 정책을 맡겨버리는 이렇게 맞아요. 스카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층들은 AI를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지고 권력이 세지고 그 더 반면에 일반 군중들은 자기가 판단을 안 하는 거야. 모든 판단을 AI가 해주니까 그래서, 점점 지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린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버틀러?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전부터 이제 뭐 인간 중심의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버틀레리안 지하들을 일으키는 성전을 연구. 우주상의 모든 생각하는 기계와 AI를 죽여버리겠다. 기계를 다 부셔버리겠다. 성전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그 행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른 행성에서 지지자들을 다 부합해서 전 우주의 모든 기계와 AI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이제 사건이고요.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영화까지 10,000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다 파괴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이 되게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가 듄에서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우주 비행선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 그걸 영화에서 계속 보여줘요 초반에. 근데 웃긴 게 설정은 안 보여주는데 그 설정이 뭐냐면 이 우주선은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우주선이에요. 그냥 우주에 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반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비행선들 있잖아. 걔네들을 거기다 화물로 다 선적을 한 다음에 얘는 하이퍼스페이스만 해. 그러니까 성계를 딱 움직이고 여기서 다시 뿌리는 거야 비행선들을.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동형 역 같은 거네. 여기지. 여기인데 이제 공간을 접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공간을 접어서 움직일 때 이 홀츠만의 박사의 이론대로 가는 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중력 때문에 얘네가 하이퍼스페이스 상에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껴요. 껴서 사라져요. 껴서 사라져. 위험하네. 8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12.5%가 확률이 너무 높은 거지. 그거 뭐야 그래서 네. 그 계속 엑스컴이면 다 죽었어. 그렇죠. 그런데 AI는 다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중력장을 계속 계산해주는 양쪽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얘들 다 망한 거예요. 지하철 손계산합니까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진짜 손계산해? 맞아요. 아니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성간 운행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문명이 또 멸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황제 가문 첫 번째 황제가 통일을 한 거죠. 전체 통일했는데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냐면 그때 우주 길드라는 게 생기는데 우주 항행 길드. 맞아요. 근데 이 길드에서 뭘 키웠냐면 사람인데 계산할 수 있는 항법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통해서 키워내요. 네. 인간 컴퓨터가 된 거지. 얘네 멘타트하고는 좀 다른 건데 항법사인데 얘네가 인도 수학학원 같은 거 차린 거야? 스파이스 멜란지를 먹고 미래를 예지함으로써 중력장을 피해가는 식으로 항법을 했어요. 얘네 길드가 이걸 개발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짝 먹었던 그 황제 1세대 황제한테 가서 야 우리가 이걸 제공해 줄 테니까 우주에서 짝 먹자. 이렇게 돼서 걔네가 이제 거기다 귀족 가문 베니게서리트 아까 나왔던 베니게서리트 그다음에 이 황제 가문 길드 얘네가 모여서 초암 공사라는 그 회사를 만들고 걔네가 모든 우주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파이스가 결국 그 컴퓨터 인간 컴퓨터 분들한테 그 그렇죠.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성간 어쩐지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난 이게 이동을 연료인 줄 가능하게 알았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연료인 줄 알았어. 이게 연료인데 네. 애들이 마시면 막 환각 상태 빠지고 이러길래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그거는 무한단물인가 이거 정말 막 정말 사이드 이펙트일 뿐이고 황제가 그리고 전 그렇구나. 우주가 그 스파이스를 노리는 이유는 아, 그거예요. 영화 겁나 불친절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재밌네. 근데 그 4개 집단 중에서 베니 게서리트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얘네는 뭐였냐면 옛날부터 약간 종교 집단 비슷한 건데 인류가 이대로 가다가 기계한테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던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능력을 굉장히 키우는 이제 집단이고 초능력자 같은 애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 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그리고 막 되게- 정신력을 가다듬고 예지력을 가다듬고 이런 되게 걸 훈련하던 집단. 설명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네. 그렇죠. 근데 얘네가 역사 뒤에서 무슨 일을 해왔었냐면 언젠가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할 거라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걔네들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라는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얘네가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 말하자면 그런 거야. 외교관 같은 건데 비밀 결사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우주의 곳곳에 행성에 뿌려놔요. 때가 되면 얘네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점에서 베니 제서리트가 요 지하드를 이용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기계를 만들고 이런 걸 절대 못하게끔 역사에 개입을 했고 그때부터 내가 뭘 했냐면 자신네들이 이제 정신력을 이용을 해서 전 세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를 그대로 그 기억을 이어받아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그렇게 유전자 교배를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러다 계속 보면 이렇게 모든 인류의 기억을 알고 있으면서 미래도 예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걔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 사람의 이름은 퀴사츠 헤더락이다. 라는 그게 거죠. 퀴사츠 헤더락이고 그 퀘사트 헤더락이 뭔지 설명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게 좀 분칠정하긴 해요. 책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네. 90세 뭐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거. 이건 그 듄 엔사이클로피디아가 있어요. 네.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바이블 오브 듄도 있어요. 예전에 네. 학교 때 그거 봤었던 네. 거예요. 뭐 근데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거는 폴 아트레이디스 지금 주인공 있잖아. 요 다음 세대에서 남자가 태어나고 걔가 퀴사츠 헤더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시카가 이 제시카는 폴의 어머니죠. 엄마가 아들을 원래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90세대를 했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되는데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근데 그거 베니게스 고를 수 있어요? 훈련을 해. 이것도 신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낳을 아들 딸도 고를 수 있어.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그 초반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무슨 손 넣으라고 실험하잖아. 손가락 박스에 자른다고. 손 넣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얘가 퀴사츠 헤더락에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봤더니 있어. 정답. 있어. 그래가지고 이 베니게스는 한 세대 일찍 오긴 했지만 퀴사츠 헤더락이 얘 맞을 것이다라고 일단 의심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화 초반에는. 그렇죠. 그 데모는 그거는 이해했어요. 퀴사츠 헤더락일 수도 있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니 제서리트는 어쨌든 얘네가 길드의 항법사들을 처음 훈련시킬 때도 얘네가 간섭을 했었고 왜냐하면 예지력을 쓰는 거니까 그런 간섭을 했었고 그래서 얘네랑 황제랑 귀족 대가문이랑 이렇게 다 붙어 먹어서 우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하고 이 길드는 스파이스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그 별에서만 난다는 거죠. 이거는 아라키스에서만 아라키스에서만 나는데 이 아라키스를 총독을 누가 할 거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총회 받는 기준이겠네. 그게 하코넨 가문한테 왜냐면 얘네가 너무 잔인하고 전투력이 좀 세니까 얘한테 맡겼었단 말이야. 인간 맞아요. 미소기 같으면 애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스포일러가 좀 들어가는데 왜 아트레이디스로 바꿨냐면 아트레이디스가 너무 강직하고 훌륭한 가문이라서 인망이 엄청 높아졌어요. 황제가 마음에 안 그 들었구나. 아까 초항공사 얘기를 했는데 초항공사에서 이제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황제 20%. 그다음에 그 우주항행 길드. 그다음에 제네 게세르트. 그리고 저기 귀족 평의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귀족 평의회를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그 평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거의 아트레이디스 가문을 다 지지한단 그런 말이에요. 영화에서 너무 약하시던데. 걔는 여러분들? 적당히 하지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명예와 이게, 가치가 예, 높았던 예, 거야. 예. 저들이. 그래서 스타크 가문이네.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요. 스타크 왕자의 가문이요. 왕자의 네, 맞아요. 그래서 아빠 금방 죽고. 그래서 그렇게 하코넨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략에 빠뜨려서 황제가 이제 하코넨을 지원해서 아트레이스 가문을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이제 영화 첫 편밖에 못 봤으니까 어차피 원작을 알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얘가 퀴사츠 헤더락의 자질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멸문당하고 얘는 듄의 사막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프레맨들이라고 그 원래 원주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퀴사츠 헤더락이 되기 위해서는 프레맨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프레맨을 만나게 됐고 프레맨을 만나는 장면에서 본인의 이름을 무아띠비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무아띠비 이제 알려주는 자 뭐 이렇게 예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거기서 프레맨들을 다 종족을 통합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내려온 황제하고 하코넨 가문을 다 죽여버리고 한판 벌리는 거죠. 황제가 딱 돼버리는 네. 여기까지가 듀네. 잠깐만 아직 안 죽었는데 1권 뭐 어쨌든 잠깐 그렇게 돼요. 아니 지금 풀 스포했어요 지금. 스토리는 뭐. 2편은 더 재밌어 이거는. 내가 오늘 이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 내가 파운데이션 소설 볼 건데 스포 당할 것 같아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정도는 스포가 아닌 게 이 정도는 예상되는 결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네, 과정이 영웅이 그렇지. 되겠지. 아니 그치. 왜냐하면 이게 딱 완전 스페이스 오페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잘 나가야 돼. 끝에 뭐 한 건 해야 되니까 황제가 된 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봤어요. 네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영화로 좀 넘어가 보자면 사실 이 듄이라는 소설 자체가 워낙 메가히트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소설이 첫 권이 발간된 이후부터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렇죠. 심지어 컬트적인 인기까지도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영상화를 하려 했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누가 하냐면 이제 그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알레한드로 조도로스키가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그러니까 메가히트작이기 때문에 나도 메가하게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인원들을 섭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OST를 핑크 플로이드랑 그룹 마그마가 음악을 담당하는 걸로 하고 그 프랑스 만화가 메비우스라든지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분 그리고 H.R. 기거한테 디자인을 맡기고요. 그다음에 오손 웰즈가 이제 하코넨 남작 역으로 출연을 하고 진짜? 네 시민 케인 그 사람이죠. 댄 오베넌이라든지 아니면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진짜? 참여를 시키면서 이제 대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죠. 근데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이 이거예요. 야, 둔이 이렇게 대작인데 2시간 만에 어떻게 만드냐? 나는 16시간짜리로 할 거다. 괜찮네. 그래서 엎어졌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8번 공개하면 되지. 우리 요즘 스타일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유니버스 뭐 그죠. 이게 돼 있으면 됐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됐죠.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 재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의 녹음의 한계 때문에 4분 이상짜리 곡은 없었어요. 네, 1930, 40년대까지. 그래서 찰리 파커의 곡도 3분 30초 정도에 다 끝나요. 되게 웃기죠. 스튜디오에 녹음된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엎어지고 나서는 한 10년 정도 뒤에는 데이빗 린치가 전설 흑역사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컬트적인 인기는 끈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때도 되게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 프랭크 허버트가 이제 극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영상화 너무 잘했다 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상 뭐 한계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3시간짜리 하고 싶었는데 야, 안 돼. 2시간 내로 끊어라. 또 제작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편집하고 오프닝도 새로 찍고 그다음 심지어 나중 후반부에 가면은 이거 스토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폴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들의 생각을 나레이션으로 하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충. 그냥 설명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각색도 많이 됐고 그런 네. 식으로 그냥 설명으로 떼고 넘어오는 것도 많고 너무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영상화된 그 소스도 있잖아요. 프레맨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찍었다고는 했는데 네.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그쵸. 떨어졌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엎어지고 난 후에 이제 드니 빌레브가 요 무게감을 견디고 가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블레이드 러너는 실패했죠. 2049. 네, 이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이 드니 빌레브의 이 듄이 듄 영상화 최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물론 이제 그 수긍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드니 빌레브가 워낙에 호불호 갈리는 감독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IPTV로 보고서는
진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극장을 왜 안 갔을까? 저는 아이맥스에서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맥스에서 봤거든요. 네. 저는 집에서 TV를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 영화 유일하게 그 느낌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막상 집에서 TV를 봤지? 그럼 아이맥스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선 두 손을 들어 경배했습니다. 드디어 원작을 이렇게까지 잘. 이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좀 원리주의자야 보니까. 아, 건담도 그쵸, 원리주의자고. 그죠.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드니 빌레브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듄을 만들기에 충분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드니 빌레브가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나는 오히려 그래서 감독을 되게 잘 골랐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그 원작의 분위기를 되게 잘 살리면서 작품을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각색하지 않는 선에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꾸며서 분위기를 듄스러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감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대중성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시나리오를 조금 더 각색하더라도 진짜 모험 활극식으로 찍을 수도 있잖아요. 폴의 일대기가 그러니까 그렇잖아. 세행선에 갔다가 그 가문이 몰락하고 혼자서 막 호를 완전 다니는 무협지잖아. 무협지랑 맞아요. 똑같아. 무협지예요. 그래서 프레멘 기연을 얻어가지고 다시 복수를 하고. 아니요, 얘는 선천적으로 기연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개화한 거죠. 그죠. 태생이 그냥 내공 이렇게 쌓였던 거 몰랐는데 이게 개화하면서 완전 무협지란 말이야. 그래서 활극으로 찍으려면 엄청 활극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원작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드니 빌레브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가? 근데 너무 드니 빌레브 화면이에요. 난 좋았어. 아니 저도 좋아해요. 드니 빌레브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거대한 정막을 만든다는 점인데요. 저는 그런 영화적 경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컨택트도 그렇고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이 장면만 찍을 거면 전 이 감독 진짜 최적화됐다고 봐요. 그렇긴 하죠. 그 정막이 가져다주는 그 공허함과 거대함, 맞아요. 황량함 이런 게 이 배경을 진짜 잘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원작을 본 사람이 영화 괜찮다고 느끼는 그 부분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드네빌 특유의 그 연출 속에서 원작을 본 사람은 퀴사체더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운명을 갈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 폴이 중간중간 보는 환상이랑 실제 현실이랑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짜릿짜릿한 게 올라온다고. 근데 안 본 사람들이 전 뭐야? 갑자기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해상 장면 같은 게 나오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예언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달라지네. 맞아요. 뭔 뜻이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예언 아니네. 근데 그게 이제 이거죠. 이 작품의 주제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설명 좀. 그러니까 이 퀴사체 헤더락은 예언자고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구원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퀴사체 헤더락인 사람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수많은 미래들을 봐요. 근데 그게 하나 고르는 거야? 예? 근데 그거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아주 편의적으로 고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그 환상들과 미래를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는 것 뿐이죠.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미래는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쯤에서 그 에이스님은 사실 준 영화 보기 전에 원작을 먼저 본 건 아니죠? 네, 영화를 먼저 봤죠. 그럼 에이스님하고 꾸봉님의 약간의 뭐랄까 소감이랄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에 대한 소감? 영화에 대해서. 근데 대충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안티이긴 한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 웅장함 굉장히 저도 매력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초반 10분에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하면 막 제국군 집에 퇴근하는 거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와 기대되는데 막 이런 거 봤는데 그 뒤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고 드네 말레브 특유의 그 약간 BGM 없이 연출만 쫙 나오는 그런 맞아요. 게 너무 지루한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 지루한 시간을 주면 나는 항상 나쁜 생각을 하거든. 이 영화의 허점이라든가 뭐 불만점 같은 걸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막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 뭐 제더락이라든지 뭐 설명 안 되는 그 뭐 아까 뭐 베니 게세르트 뭐 그런 거 막 나오니까
일단 이 단어가 뭔지부터 열심히 파악해야겠는데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화면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감독의 최고 장점은 화면인데 화면에 집중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는 단점만 보인 작품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재밌는 게 네. 나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네. 저는 진짜? 오히려 좋았던 게 주절주절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보여주니까 오히려 흥미가 갔어요. 그러니까 전 주절주절 설명 아씨 뭐 알게 뭐 이렇게 나는 저는 이게 이렇게 확인 됐는데 안 하면은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약간 흘려주니까 막 흥미가 가면서 아 저게 네, 뭐지 막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영화를 보고 궁금해져서 책을 읽게 됐거든요. 오, 특이하다. 나랑 완전 다르구나.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협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주인공이 무협지스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예를 들면 그 제국 최고의 전사한테 검수 훈련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제국 덩컨이 그 사람이야? 예, 덩컨. 덩컨 아이다호. 예, 덩컨 아이다호. 그다음에 제국 최고 아쿠아맨. 예, 덩컨 아니 제국 최고의 멘타트한 데서 또 이제 수학 훈련을 받고요. 그 엄마? 아니요. 그 멘타트하고 뚱뚱한 아저씨. 하얀 아까 항법사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이제 항법 근데 이제 계산하는 어쨌든 거기서도 엑셀도 필요하고 뭐 수학 계산도 해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멘타트라고. 총무. 그 영화에 맨 처음에 그죠? 입술 밑에 네모 찍혀서 네. 뭐 딱 물어보니까 맞아요. 뭐 딱 물어보니까 네. 눈 딱 뒤집히면서 막 계산한 결과 네. 얘기해 주잖아요. 네, 네. 그게 인간 컴퓨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멘타트거든요. 그게 이제 난 그 외계인인가? 유료 가문들은 꼭 그게 한 대씩 놓고 가전제품 같죠. 가전제품이죠. 뭐. 근데 그 사람이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그 멘타트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하코넨도 그렇지만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 사람한테 슈퍼로직으로 훈련받았어. 맞아요. 이 폴 그리고 어머니 엄마. 제시카는 베네게서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베네게서리트의 심리 훈련도 받은 거예요. 물 달라고 해봐. 그러니까 물 줘. 싫어. 엄마 밥만 주잖아. 이만큼만 줘. 실패. 네,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이제 뭐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근데 전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처음 딱 보고 제일 먼저 느낀 점이 아 너무 올드하다. 맞아요. 엄청 올드하다. 맞아요. 연출도 올드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좀 나쁜 얘기인데. 연출이 올드한가? 그러니까 이게 좀 멋있어야 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잖아요. 1편이지만 특히 이렇게 조시 브롤린이 돌진하는 장면이 이런 게 멋있어야 되는데 아 그거 너무 웃겼지. 나 그거 딱 보면서 와이프랑 나랑 푹 이러면서 나 지금 여기서 약간 감동받아야 되는 장면인 거 맞지? 이러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드니 빌레브의 제일 큰 약점이 액션이 너무 아, 좋아요. 액션도 약간 토닥토닥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액션이 너무 약해요. 다듬이 방망이 네, 같은 네. 걸로 때리는 그런 느낌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나는 오히려 그게 액션 장면이 되게 원작을 못 살렸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거기서도 나오지만 개인용 실드가 네. 되어 있는 네. 이 사회 때문에 이 빠른 이 무기 이제 총으로 쏘거나 네. 그래서 이런 바늘 게안 같은 돼. 거 막 하잖아. 그래서 음. 냉병기 시대로 전투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맞아요. 얘네가 소설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싸울 때 음. 일부러 느리게. 속도를 늦춰. 아 그래 실드를 뚫고 들어가야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도 설명이 나와요. 설명은 느리게 나오지만 때려야 실드를 뚫린다. 근데 뭐. 지들끼리는 그냥 이렇게 싸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소설을 보면서는 진짜 그 되게 웃겼거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정에도 불구하고 잘 만드는 감독들은 잘 맞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드네 엄마도 빌레브가 솔직히 영향이 말해서 없는 거예요, 만들었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 컨텐츠 영화들이 같은 거나 또 찍어라. 너무 그냥 싸움 안 하는 거 찍어. 그러니까. 식상한 거야. 이건 듄식의 전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잘 찍은 액션 영화의 연출도 맞아요. 아니고 좀 식상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사람 나오는 부분에서 실망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사실 저는 사다오카도 되게 기대했는데 나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다오카. 사다오카가 그리고 뭐냐면 황제 병사 말하는 황제의 거 아니야? 직속 아. 근위대 같은 어. 건데 그러니까 나도 제국 최강의 군대거든요. 뭔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얀 옷 입은 별로 청소부들이 안 세 와가지고 보여. 칼을 쑤시고 있더라고. 사다오카가 걔네가 황제가 1대 황제일 때 음. 사실 사다오카를 데리고 은하를 지배했던 애들이라서 맞아요. 무력으로는 네. 최강이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사다오카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사 100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때 그것도 설명 안 해줘가지고 덩칸이 그렇게 센지 몰랐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겨낸 덩컨이 대단한 거다고 사실 지금 이걸 이렇게 듣고 돼야 나서 되거든요. 덩컨 그러면 한 정도면 500명 정도 죽이겠는데 지금 이 생각했다고. 맞아 그 덩컨의 정도는 위치는 그 FSS의 검성 그 카이엔? 정도 있지. 맞아요. 그 정도 카이엔 있지. 정도 돼요. 네. 네. 원래 그럼 근데- 프레멘은 뭐야? 그럼 걔네들은 프레멘은 검성 조금 밑에. 그러니까 조금 밑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프레멘의 힘을 얻은 거는 온전히 얻은 어. 거는 사실은 뭐 제국 최강의 군대를 얻은 거인 거죠. 잠깐. 근데 그 프레멘 대장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엄마한테 한번 털리잖아.
그 원래 엄마 베니 제서리트는 전투 훈련도 받는데 음. 그게 정신적으로 얘네가 예지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뉴타입이랑 공격을 비슷한 거야. 예측을 하는 거죠. 뉴타입이랑 비슷한 거지. 어. 전투력도 엄청 세. 근데 그 대장 졌는데 되게 안무하네 하더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하가 폭발했잖아. 부하가 왜 폭발했지? 네가 그렇게 해서 뭐랄까 지고 나서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네 프레멘의 전투. 나도 그래서 이해했어. 그렇게 이해했어. 근데 이제 프레멘은 사실 이제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 항상 그래요. 가장 강한 자가 리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엄마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인사이더가 외부인이잖아. 아니잖아요. 내부인은 이기면 뭐 프레멘의 안 해줘? 전통에서는 외부인, 우리 부족의 외부인은 그러니까 인명 경시조차,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이 전혀 없어. 내가 외국인을 만났잖아. 그럼 얘는 그냥 물이다, 물. 준 다음에 물을 짜내면 되는 존재인 거지. 사람이랑 착즙기를 착즙기. 그렇죠. 착즙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한테 얘가 졌다 하더라도 얘가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물한테 리더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베니세스티가 원래 프레멘들이 거기 가 있을 때부터 프레멘의 그 작업을 해놓은 게 야 니네 세계 아라키스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질 구원자가 나타날 구원자가 거야. 나타날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외국인이고 네. 남자애야. 맞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미리 해놨어. 그 2편에서 얘기해 줍니까? 그래서 그래서 1편에서 없던데. 맨 처음에 아라키스의 폴이 딱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 미셔널리 프로텍티바가 작업을 해놓은 거죠. 종교적인 작업. 왜냐하면 프레멘들은 계속해서 하코넨한테 하코넨 되게 잔악하잖아. 얘는 당하던 사람들이고 노예화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 전 우주에서 지금 제일 명망 있고 명예로운 종족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저 중에 메시아가 있나?라고 해서 기대를 하게 만든 거지. 베니제서리트가. 설계를 해놓은 거죠. 네. 저는 이 작품, 그러니까 원작이랑 이 영화랑 통틀어서 제일 말하고 싶은 건 사실 퀴사치 헤더락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소설의 일부만 보신 분들이 있고 2, 3부를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소설에서 프랭크 허버트가 만들고 내는 이 퀴사치 헤더락은 나중에 영화 끝나고 영화는 1권 그러니까 전체 6부작 소설 프랭크 허버트 6부작 소설 중에서 1부만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듄. 1부 제목이 이거 듄. 1권 내용이 영화예요? 1권의 첫 부분, 중간 앞부분까지만 지금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몇 편을 만들어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1권만. 1권을 한 서너 개로 쪼갠 거. 진짜? 네,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파이브 스타처럼 내 죽을 때 엔딩 보나? 그 정도의 레벨일 것 같은데. 그게 되고 있고 어차피 그 아들이 친아들이 지금 뒤에 세계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똥이긴 하지만 계속 써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배우가 늙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근데 이 퀴사치 헤더락이라는 존재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계속 메시아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영화도 초반에는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기사도문학이나 아니면 무협문학에서 나오는 그 초인이 돼서 나타나서 모든 걸 평정하고 복수를 이루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폴은 소설에서는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가 미래를 계속 보는데 미래의 전 우주의 모든 은하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해서 수백억의 사람들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두개골을 신전에 모셔놓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영화에도 그 장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번민의 퀴사치 헤더락이라는 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본인은 되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원래. 근데 이 베니 제서리트는 걔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지. 퀴사치 헤더락은 메시아라고. 근데 알고 보면 퀴사치 헤더락은 진짜로 인류 문명을 되돌리고 퇴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퀴사치 헤더락이 되면 모든 과거의 지식과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존의 인류와는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퀴사치 헤더락이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든 역사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야. 좀 신학적이네. 그러니까 신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전능 중에서 전능은 안 되지만 전지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보는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너무너무 사랑받으면서 동시에 아주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폭군처럼 나와요. 프랭크 허버트가 말하고 싶었던 이 퀴사치 헤더락은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프랭크 허버트는 그런 초인이 나타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작품들을 많이 써요. 맞아. 결과적으로는 음. 퀴사츠 헤드락이 영웅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초인에 대한 경계. 근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건 결국 못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스토리 자체가 아직 진행이 많이 덜 돼서 이게 그런 연결된 것 거 아니에요? 듄 1부가 듄이고 제목이 2부가 듄의 아이들, 3부가 듄의 신왕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퀴사츠 헤더락의 역할을 하는 건 사실 폴의 아들이 돼요. 나중에 전체 황제가 진짜? 돼서 레토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레토 아트레이디스가 돼서 얘가 2부에서 황제가 되는데 실제로 프랭크 허버트가 생각한 퀴사츠 헤더락의 모습을 얘 아들이 보여줘. 그래서 전 우주가 신음하게 돼요. 오, 엄청난 다스베이더. 폭군에 폭정의 폭군에 그리고 얘가 미쳐가지고 아라키스를 진짜로 낙원 행성으로 테라포밍 해버려요. 아 맞아. 스파이스가 그럼 그래서 그거 안 없어지는 나는 거 아니야? 그 스파이스가 없어지면 성간 운명은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또 멸망하겠네. 네. 전 은하계가 인류 문명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요. 오, 엄청난 폭군이 역시. 돼. 그래서 마지막에 폴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소설을 보셔야 돼요. 장면 얘기하니까 되게 중요한 데서 잠깐.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폴이 잠깐만. 하지마.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3부까지 봐야 돼. 이건 솔직히 알았어. 우리도 데미지 입을 것 잠깐 같아. 하지 마. 나의 알았어요는 네. 여기까지 하지 얘기했어.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하여튼 네. 재밌어. 네. 네네네. 거기까지 보고 언젠간 나면, 보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거 나무위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글 자체가 스토리는 굉장히 모험 액션 활극인데 이 묘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늘어지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디를 그렇게 늘어지게 묘사하냐면 이 예언, 예지력, 종교적인 부분 이런 걸 설명할 때 엄청 설명이 길어지거든요. 소설을 재미없는 보다 거 아니에요? 보면 이 퀴사츠 헤더락이 왜 위험한가, 왜 이 초인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건 2부인가 3부인가 1부에서 나오는가 거의 한 이만큼 한 몇몇 페이지를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1권만 읽어본 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그쵸.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1부만 갖고 만든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망했다 지금. 사실은 실망했어. 사실은 폴의 그 고뇌와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영화나 이런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잃고 복수하고 싶은데 본인이 뭐 그 전쟁을 이끌 미래를 나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고뇌하는 딱 그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1부는. 그것만 보고 전체를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2부, 3부 특히 3부 마지막에 가서의 이 폴의 모습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1부에서의 폴의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짜 좀 달라요. 오는 느낌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부분이 정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듄 세계관에서. 그게 핵심이겠네요. 야. 누구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왜 이영도 소설에 나오는 반왕. 그러니까 반왕인 거지. 세상을 파멸시킬 존재인 거지. 그 부분이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뭐 좀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파운데이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파운데이션 이전에 파운데이션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50년대에 쓴 3부작 소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돼서 다시 3, 4부작을 추가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30년이나 지난 다음에 추가를 한 거고 사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 파운데이션을 포함해서 이 인생을 걸고 자기 작품 생활했던 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네,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계관을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아이작 아시모프의 되게 유명한 건 로봇.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 그죠. 그게 로봇 3원칙. 그게 제일 유명하죠. 아이작 아시모프 세계관이 최초예요. 그 로봇이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외행성에 나가서 식민지를 한 50개쯤 만든 다음에 지구가 그 식민지 연합, 행성 연합이랑 싸워서 져요. 그래서 지구는 가둬. 지구인들 우주로 못 나오게. 동물원 같이 만들어. 그리고 이 외행성의 50개 식민지는 독자적으로 발달을 해요. 하이퍼스페이스가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다가 모종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로봇 세계관의 시작인데 아이로봇은 로봇 세계관의 아주 초창기고 실제로는 어떤 그
베일리라는 형사가 나오는데 얘가 로봇이랑 둘이 파트너가 돼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아주 재밌는 추리 수사 모험 활극 소설을 쓰거든요. 강철 도시서부터 사면작을 쓰는데 그 결과로서 지구인들이 다시 우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외부 식민지에 있었던 우주인들, 지구인들이랑 좀 종족도 좀 달라졌어요. 나중에 가면 얘네들은 너무 평화로운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모험심이 없어졌어. 근데 지구인들은 이 강철 도시에 갇혀 살다가 우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제국을 세워, 은하 제국을 세워요. 그게 이제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에. 두 번째 세계관인 제국 세계관이죠. 제국 세계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참 제국이 융성하고 이제 문명의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수학자가 이 인류 문명을 예측할 것 같은 비슷한 공식을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그거를 아마 이게 발전을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논문을 냈어. 파운데이션 내용이죠 지금 이게. 이게 파운데이션 시작인 파운데이션 거예요. 시작. 근데 이거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는데 제국 재상 그러니까 황제 바로 위치에 있는 맞아요. 이걸 눈여겨보고 얘를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왜냐하면 제국에 써야 된다. 이거는 제국이 앞으로 융성한다라는 예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잡으려고 해. 근데 조력자를 통해서 그걸 도망다니면서 이 조력자가 계속 바람을 넣어서 이게 용비어천가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구나. 안 쓰고 도망다니니까 이 조력자가 신문 기자라고 나오는데 돈 다 대주고 장소를 다 대주고 해가지고 신문 기자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출 풀대출 했겠죠. 이렇게 연끌 계속 찔러서 그 학문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심리 역사학이고 이 공식에 인류의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넣으면 미래가 예측되는 공식을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학문을. 이거 위키 보니까 뭐 나베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그런,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공식 이전에도 보면 지금 제국은 쇠퇴하고 있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새로운 기술은 나오지 않고 있고 기존의 기술도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문명이 쇠퇴기에 들어갈 거다. 요 시기에 와 있는데 만약에 제국이 무너지면 이 인류 문명이 3만 년 동안 혼란기를 겪는다라고 심리 역사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0년 정도로 줄이자. 왜냐하면 그 3만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막 문명이 파괴되고 할 거니까 그래서 문명을 유지시키고 이거를 기술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어떤 문명 처음에는 뭐였냐면 은하 백과사전 편찬 사업회였어요. 편찬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과 기술을 거기다 모으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파운데이션이 된 거고 그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은하 제국이 무너지고 막 안 좋아지면서 요거 이 파운데이션이 어떤 역사를 겪느냐의 소설이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똑같은데요 드라마랑. 그러니까 이 줄거리의 스토리는 비슷하게 따왔다니까. 그 아마 드라마에서도 해리 셀던이 그래서 이 심리 역사를 만들고 터미너스의 파운데이션이랑 그 은하 백과 편찬위원회를 만들기를 했던 그 과정이 지금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셀버 하딘이라는 시장도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는 시대적으로는 셀버 하딘과 이 해리 셀던의 시대가 달라요. 한 세대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만 그 아저씨가 메인이고 나머지 막 뭐 몇백 년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파운데이션에서의 그 일종의 키사츠 헤더락은 해리 셀던 박사죠. 네, 이 사람은 심리 역사학으로 이제 그 인간의 조건들을 다 넣었을 때 인류의 미래를 예측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 3만 년 혼란의 시기를 1000년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책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위기들을 또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들 때마다 그 헤이센턴이 이준석처럼 비단 주머니를 푸는 거예요. 비단 주머니를 하나씩 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요렇게 해야겠구나. 짜증나 진짜. 하는 거죠. 수백 년 뒤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이러는 거야. 그렇죠. 백과사전 편찬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되면 셀던 홀에 다 모여라. 다 요거 까봐라. 다 모이잖아. 그러면 셀던이 홀로그램 뿅 나타나서 니들 이랬지? 사실 내가 다 계산한 거거든. 그 미리 알려주던가. 니네 이렇게 아마 해결했을 거야.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면 안 되죠.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관측 자체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잘 마무리됐을 거야. 그지? 그런 사람들이 와 이러고 있으면은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앞으로 그거를 이제 요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 변수를 추가하는 걸 계산을 한 거지. 1,000년을 줄이기 위해서 혼란기를. 그래서 그런 소설이에요. 그죠. 너무 재밌는 소설이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설정이 조금 짜증 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를 그 파운데이션 사람들은 셀다운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셀다운 위기들을 극복하는 그 순간들마다 해리 셀던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첫 번째지만, 근데 나중에는 이 심리 역사학이 그 셀던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게 이 1,000년을 줄일 수 있는 이 가능성은 94%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소설에 가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 다른 변수들이 생겨서 나중에 되면은 해리 셀던 박사의 홀로그램을 우리가 볼 시간이야 하고 사람들이 막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막 기대하면서 딱 틀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해리 셀던의 홀로그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를 당한 괴롭다. 아니요, 이건 스포도 아니에요. 실제로 읽어보면 더 재밌는 게 이건 재밌어요 정말. 이게 듄하고의 좀 이거 내가 왜 비슷하게 묶어서 가져왔냐면 일단 스토리를 풀어내가는 스토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은하 제국의 역사를 다루는 정도의 이 소설을 쓰지만 군상극이나 역사극처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은하영웅 전설처럼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아요. 되게 주인공 한두 명의 활극, 모험 그들이 겪는 거에 집중하면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고 파운데이션도 이 전체로 보면 되게 긴데 그 중간중간에는 주인공이 확고하게 있고 그 사람이 겪는 걸로 통해서 그 사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뭐랄까 되게 그 중간에 그 왜 해리 셀던 이렇게 나타나면 짜증나잖아. 근데 얘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역사가 거의 바뀔 뻔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지금 7권까지 나와 있는데 7권까지 나와 있는데 최초의 1, 2, 3권이 그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야기고 첫 번째 해리 셀던의 위기부터 예측하지 못했던 제2의 변수 그래서 그 숨겨놨던 제2 파운데이션이 발견되는 데까지가 처음 1, 2, 3부예요. 여기까지 제2 파운데이션은 스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권 제목이 제2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원래 52년도, 53년도에 썼던 고정으로 네. 사람들이 계속 파운데이션 써달라. 후속작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아이자가 짜증났대. 나는 끝낸 얘긴데 이걸 뭐 재밌다고 계속 쓰라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다시 봤더니 쓰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옛날 소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이거 후속작 써야겠다. 그래서 80년대 돼서 내가 썼는데도 재밌네 이러면 신기하다. 그래서 마지막 건 93년인가 나왔죠. 93년. 그래서 엄청 이제 본인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게 그 세 개의 세계관을 통합하는 거였잖아요. 로봇, 제국, 파운데이션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인슈타인처럼 그 자기의 그 소설 세계관에서의 통일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듄이랑 좀 생각을 해보면 듄은 베네 게서리트란 그러니까 어떤 인간성, 인간의 심리,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직관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초인의 힘을 통해서 미래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해리 셀던의 심리 역사는 기본적으로 수학이고 물리학이죠. 통계학,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힘으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이제 관점 자체가 사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극명하게 차이 나냐면 아까 듄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이 우주판 러다이트 운동, 그러니까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이지. 그 지하들을 통해서 AI와 로봇들과 컴퓨터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의 톱니바퀴 수준만 남았어, 진짜로 기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전함이 있잖아. 그 우주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그 안에 기계는 깡통인 거지. 그걸 움직이는 모든 계산이나 이런 건 사람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날파리 같은 게 막 있잖아. 기계적인 문명이 맞아. 태어난 건 아니고 AI나 그쵸. 그런 게 없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거기 나오는 우주 이 잠자리처럼 생긴 비행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것도 보면은 이거를 자동으로 내비를 킨다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런 기능이 없고 진짜로 기계만 움직이는 거. 사람이 조정을 다 해야 되는 거지. 동력만 있는 걸 뿐인 거고. 그래서 왜 FSS 보면 에뮬라트? 에트라뮬. 그게 실제로는 듄에서 나와요. 듄에서 어떻게 따온 거라고 보는데 그 항법사들 중에는 스파이스 중독이 너무 심해서
스파이스 가스실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법자 중에는. 근데 얘는 스파이스 중독이 너무 시 DNA가 변형이 일어나서 괴물처럼 바뀌는 사람 모습이 아니고 애벌레처럼 변하죠. 그 모습이 에트라면 그러네. 비슷해, 되게 비슷해. 네. 하는 짓도 비슷한 네.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듀는 그렇게 해서 지하들을 통해서 모든 기계와 AI 없애버렸잖아요. 비슷한 게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계관에서도 있었어요. 특히 초기의 로봇 여명기 때 보면 아이로봇 소설 알잖아요. 그 이제 단편 모음집이고 그때 제일 유명했던 게 똑같은 시기에 쓰여진 게 바이센테니얼맨.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 인간으로 본인이 인정받고자 200년을 살면서 결국 인간으로 인정받고 죽는 내용이잖아.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야 스포 잘 들었고요. 이 바이센테니얼맨도 스포라고 하면 할 얘기가 뭐가 있냐? 야, 씨. 아닙니다. 하세요. 근데 그 소설을 보면 그 과정에 실제로 사람들이 기계와 AI 로봇의 공포를 느껴서 이거를 다 죽이죠 하는 운동이 생겨요. 생기는데 여기서 결말이 달라지는 게 아이작 아시모프는 그렇게 해서 로봇들은 거의 다 없어져. 외계 그 식민지 문명에서만 생기고 지구에선 로봇이라는 게 없어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하고 AI는 계속 써. 그렇죠. 로봇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없애진 않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의 흐름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발전을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랑 비슷하고. 근데 듀운에서는 완전 반대인 게 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이 지하대로 멈췄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인간의 정신력과 종교적인 맞아요. 힘으로 역사를 끌어간단 말이지. 이 대조가 너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쵸. 세계관의 대조가. 그래서 근데, 영화만 봐도 훨씬 더 이 듀운 세계관이 야만적이잖아. 그렇죠. 야만적이고 사용하는 무기나 무장 이런 것만 봐도 그 듄 세계관 홀츠만 이펙트 때문에 어차피 냉병기밖에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드렉스 같은 애 나오겠어. 그래서 바티스타가 이제 나오잖아요. 걔가 나중에 그렇죠. 네. 또 스포하려고 이 사람. 그렇죠. 사실. 근데 전 되게 그 파운데이션 저기 드라마 보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황제가 그 DNA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잖아요. 계속 똑같은 인간이. 나 그거 재밌더라고 컨셉이. 그 영상 재밌었어. 소설에는 그런 아, 내용 진짜? 자체가 없는 거죠. 없어. 나는 그 설명 황제는 그냥 인간인데. 황제는 제일 진짜 재밌었는데. 우주 제국의 데이던 뭐냐 하여간. 우주 제국의 은하 제국의 중심에서 언제 권력을 잃지 몰라서 두려워 떨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제국은 신경도 안 쓰고 정치 노릇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와요. 난 황제 그 부분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처음 들었네. 사실 내 머리. 그 황제는 약간 워해머 황제인데. 그러니까 워해머 황제랑 워해머 황제랑 비슷한데. 워해머 황제 초인이잖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뭔가 길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제 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두 작품에서 유사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베네 게서리트가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뭐 본질적으로는 걔네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에 가까운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인류의 번영을 이끌고자 하는 아주 뚜렷한 그 사실 그 유선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종교 그 자체를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믿는 건 딱 하나가 있지. 그 인간의 정신을 닮은 기계를 만들지 말라. 이거 그쵸. 하나는 정말 신봉하는 거야. 종교 근데 수준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하나의 가치관인 것이 종교라고 안 그러면 힘들죠. 인류는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셀다운 위기가 처음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파운데이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기술 문명을 종교화시켜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를 활용한다, 종교를 어떤 인류의 목적에 의해서 활용한다라는 측면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아서클락 그냥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아서클라크의 아주 유명한 말이 떠오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다른 작가지만 아주 잘 발달된 기술은 마법처럼 보인다. 네.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시대가 왔을 때 파운데이션은 기술 보존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행성들은 쇠퇴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쇠퇴를 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나고 하면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건 그냥 써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못 쓰지.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에 갔더니 야 비행기가 있던데? 라든지 야
차가 공중에 떠서 다니던데 그런 장면이 라든지. 나와. 파운데이션의 사절이 그 비문명화된 쇠퇴한 다른 행성에 가서 우주선에 딱 내리면서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내리듯이 야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개인용 실드야.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줘. 네. 그런 장면이 나와. 전염병 퍼뜨린 게 제일 먼저 알아요. 아 그죠. 이게 병균이야. 네. 맛있지. 맞아요. 이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이제 쇠퇴된 사람들 행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마법처럼 마법이죠. 마법. 그러면 이제 이게 종교화가 되는 거죠. 신성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종교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세계관에서 되게 좀 닮은 것 같고요. 사실 시기도 비슷해요. 시기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작품 그러니까, 쓰여진 시기가. 아니요. 그 세계관 안에서의 시기도. 그러니까 이게 서기 듄 같은 경우 한 서기 한 15,000년에서 한 2만 년 사이의 우주고 이제 파운데이션도 한 12,000년? 은하기원 12,000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비슷하겠죠? 작가들이 한 10,000년 정도 되면은 그죠?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기존 기술과 단절이 생기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겠죠. 뭐. 그리고 이제 은하계 전체를 다룬다는 점도 이제 비슷한 거고. 그리고 기성세대를 다 제국으로 규정한 것도 좀 재밌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정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겨. 맞아. 그게 재밌는 맞아. 포인트였어요. 네. 이게 아니 우주가 얼마나 큰데 맞아. 그걸 제국으로 형성을 해서 맞아.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비합리적인 것 체제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그럴 필요가 아니 없는데. 그렇고 네. 나는 진짜 그 듄 영화 보다가 중간에 헛웃음 나왔던 게 폴이 막 그 누구랑 얘기할 때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자기가 황제가 돼야겠다고 하면서 지금 황제한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나 그 부분 졸았나 봐. 근데 재밌는 게 세번 왔거든 영화 이게 보면서. 비슷한 점에서 차이점인 게 듄과 파운데이션 차이점이 뭐냐면 듄은 그렇게 황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스파이스 멜란지라는 이 물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 통치자가 우주를 된다.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황제가, 이 스파이스 그러니까 황제의 필요성 그러니까 황제여야만 스파이스 멜란지를 다룰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황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황제는 그 물질을 통제를 해야 본인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파이스 멜란지가 지금은 이 길드 외에서 생산되는 게 아주 소량이고 귀족들이 그걸 되게 비싸게 주고 사니까 이걸 가지고 항법을 못 하는데 만약에 항법이 멈추거나 항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초암공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성간 무역의 모든 이익을 독점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황제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거기에다가 황제가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통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게 황제는 무력만 제공하고 그쵸. 정치적인 탑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귀족 대회 평의회랑 그 길드에서 길드에서 대부분 하는 거죠. 베니제서리트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너무 설명을 잘 만들어놨어.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겠고. 근데 그게 납득이가 저는 아무리 그 무슨 저게 쇠퇴하고 그랬다고 해도 그 세계관이 전혀 그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몇만 년 후의 미래인데 그 막 서구 중심적인 그 막 유로센트릭한 그런 그 문명하며 그 완전 그 가부장적인 그 제도하며 그게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소설이 쓰여진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재밌는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게 뭔가냐면 듄은 그렇게 해서 지하드 이후의 세계가 흘러가는 걸 보면 종교적이고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세대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파운데이션을 보면 가만 보면 황제는 있지만 대부분의 행성들이 자치령이야. 거의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보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이렇게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파운데이션에선 전혀 없었거든요. 훨씬 더 합리적이죠. 세계가. 훨씬 더 미래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황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개연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듄의 세계관이 훨씬 더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있어. 맞아요. 파운데이션은 그냥 네. 지금을 확장시켜 놓은 것 같아. 지금의 인류 문명 그런 느낌이지. 맞아요. 저는 오히려 듀운이 정말 그냥 되게 전형적인 중세 환타지물을 그냥 SF로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저는 이걸 느낌이었는데. 보자마자 완전 스페이스 오페라다. 맞는데 그 세계가 스타워즈다. 그냥 이래가 아니라 맞아요. 프랭크 버튼 다 설명을 만들어놨다는 게 재밌는 거지. 맞아, 스타워즈보다 훨씬 개연성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돈 준다고 황제 되나 거기? 그래서 이제 성인용 스타워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평가들이 있으니까 제작자들도 뭔가 이제 스타워즈 같은데 좀 더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성인 아니요 19 장면들 좀 넣어야 돼 막 이런 그래서 그 스팅의 그 반나가 네, 그 영화에 나왔다는 네. 이것도 서비스 컷으로 네,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이 두 작품에서도 메시아, 퀴서체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난 여기서 뭐가 재밌었냐면 듄의 세계관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봉건적이고 이 아주 전근대적인 사회적인 맞아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메시아라는 존재. 근데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 베니 게세르트가 메시아라는 존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봉건적인 사회를 만들어갔어요. 종교적이고. 그래야 내 계급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는 생활이 돼야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퀴서체 헤더락은 오히려 반왕이고 이 퀴서체 헤더락이 절대적으로 미래를 다 아는 것도 아닌 게 영화에서 계속 나오지만 미래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퀴서체 헤더락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바꾸려는 노력도 엄청나게 해. 근데 폴은 결국 실패를 하지. 반대로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계 기술 위주의 이런 미래고 합리적인 미래 같지만 네. 오히려 여기서는 대예언자가 네. 더 힘을 발휘하고 맞아. 더 명확하게 예언하고 네. 그 사람이 계산한 대로 흘러가. 이것이 네. 현대 문명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재밌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하지만요. 파운데이션에서 셀던 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다 셀던을 봐요. 그리고 그 계산한 대로 흘러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미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파운데이션의 세계가 훨씬 더 나이프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프랭크 허버트는 초인에 의한 이 어떤 스토리의 진행이나 초인에 의한 인류 문명의 어떤 이 지도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상태잖아요. 경고하는 거잖아. 그렇죠. 좆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표현이 왜 이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경계는 해요. 한 사람의 독재. 그리고 실제로 해리 셀던의 개선도 많이 틀려. 중간 이후부터는 많이 틀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이게 로봇 세계관이랑 연결되는 로봇이 한 명 등장하는데 걔가 뒤에서 다 조정해놨던 것들이 있고 준비해놨던 것들이 있고 흑막까지 스포당했어. 어머 세상에. 그리고 계속해서 영웅들이 나와. 맞아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웅들이 나와. 극복하거나 아니면 안티히어로들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진짜 듀운 세계관처럼 일종의 퀴서체 헤더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는데 그죠. 파운데이션에서는 그걸 영웅스럽게 묘사하지 않아요. 근데 나좀 약간 궁금한 게 해도 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셀던이 만든 그 뭐 사회 심리학 맞나? 심리 역사. 심리 역사? 용어가 헷갈려. 말이 다 비슷해가지고. 근데 아니 재밌다니까. 그거를 그 셀던 네. 박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못 해요? 그 사람이 그게 학문이 아니에요? 아니 학문이고 계산이고 통계에 가까워. 그러니까 수식 같은 게 있다며.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그런 게 그러면은 되게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은 눈앞의 위기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좀 픽스할 수 있는 복잡해지는데 형 근데 그거는 아니요. 가면? 그죠. 근데 일단 파운데이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해리 셀던은 심리 역사학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파운데이션. 네,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까지 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얘기 왜 해요? 그래. 아니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직접 봐야지 재밌어. 직접 보겠습니다. 내가 괜히 물어봤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생태계, 저 생태계. 이 듄 아라키스 행성의 생태계를 설정한 걸 보면 정말 신경 써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최초라는 거야. 이 이전에는 SF에서 그런 식의 생태계를 설정했던 작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맞아요. 이후에는 좀 생겼지만. 네네. 그래서 그 나는 이전과는 출판이 안 뭐지? 됐을 수도 어둠의 있어요. 왼손 우리나라에. 쓴 작가가 누구더라? 이번에? 어슐러 어슐러 르긴이요. 루긴스가 저는 이 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그 행성마다의 문명이나 맞아요. 생태계나 음.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 보면 프랭크 허버트가 듄에서 이미 보여줬던 음. 것들이 많이 발전된 것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어둠의 부분이 왼손도 있어요. 69년인가 출판했으니까 어둠의 왼손 재밌었어요. 비슷한 음. 시기. 거기 어둠의 왼손도 보면 그 빙하에서의 생태계라든가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엄청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음. 듄에서부터 프랭크 시작됐다고 봐야죠. 허버트는 이제 원래 기자였는데 음. 사막지대에서 취재를 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막에 대한 좀 정보도 많이 얻고 실제로 생활도 해봤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듄과 파운데이션에 저는 결말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의 어떤 디스토피아적이고 암울한 버전의 세계관의 끝판왕은 듄이고 젊고 활기차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마치 미국인 같은 그러네요. 그런 이미지의 끝은 네. 저는 이 파운데이션. 그래서 어, 완전 맞아요. 근데 아시모프 작품 전체적으로 좀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에요? 네. 전반적으로 네. 그래. 되게 네, 모험적이고 맞아요. 그런 밝잖아. 느낌이 있어요. SF 중에 진짜 밝은 편인데. 밝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양극단에 있으면서 서로 내용도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차이점도 있고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달라진 결과도 나오지만 이렇게 비슷한 세계관이 비슷한 역사 길이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파운데이션은 해피 엔딩인가요? 네. 듀는 배드 엔딩이고. 듀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나이스. 일단 그렇게 따지면. 근데 프랭크 허버트가 쓴 것까지 보면 끝났는데 네. 주인공이 폴이잖아요. 네. 폴이 주인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실패야. 최악의 배드 엔딩이에요. 아들이 폭군에서 인간 그리고 조져버렸으니까. 아트레이디스 가문으로 봐도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인류 전체로. 인류 전체로 봐도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럼 배드엔딩이네. 왜냐하면 그럼 어느 입장에서 뭐죠? 해피엔딩 누구 포인트가 입장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잖아. 디스토피아적이고 암울한 버전의 끝판왕이라고.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사실 이 작가가 결국은 이 세계가 다 무너지고 결국 뭐랄까 민주적인 그 맞아요. 사회가 태어나는 걸로 원래 끝맺음을 하려고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작품으로 쓰진 못하고 노트에다가 마지막에 이 일제국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등장한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처럼 돼버리는 거야. 스타워즈. 은하 제국이 분열해서 각각의 나라들로 흩어지고 행성들로 흩어지고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싹 튼다라고 이제 끝내길 바랬었던 거지. 그래 스타워즈도 근데 공화정. 사실 했다가 어떻게 제국주의였다가 생각하면은 다시 프랭크 공화정 허버트 갔잖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이 세계에 갇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까 형이 얘기했던 황제의 존재 그리고 스파이스와의 공의회와의 완벽한 힘의 균형들 이거를 깨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지? 근데 황제와 키사체 해더락이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국을 하는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나는 프랭크 네. 허버트가 생각한 게 퀴사체더락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인에 의한 어떤 독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53년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딱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유럽의 한 부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쵸. 우생학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10년 전에 겪은 사람이 이거를 쓰면서 니네 초인에 의한 그거를 지구 역사에서도 이제 겪어왔지만 니들 독재 맛 좀 볼래? 아니 이런 정신 못 차렸어 이거. 이게 과연 나한테 나을까? 안 당해봐서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추측인 거야. 이 사람 작가의 머릿속을 쫓아가 보면 초인은 위험해. 근데 니네들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 그래. 전능까지는 아니도 전제한다 쳐. 모든 역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도자로 어울릴까?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이 제국을 무너뜨릴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퀴사체더락을 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6부작의 끝을 봐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재정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나와요. 네. 힌트 자체는. 그럼 해피 엔딩이네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폴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배드엔딩이에요. 제국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 혼란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애매한 게 결국 이 쾌사체 해더락이 뭐 과거와 미래를 안다 쳐더라도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한 건 아무 얘기가 없잖아. 사실은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방향성을 크게 결정할 것 같은데. 맞아요.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른 작품에서의 설정이나 바이블이나 엔사이클로피디아를 보면 퀴사체 해더락의 후보자들이 퀴사체 해더락의 존재를 본인이 내가 나 퀴사체 해더락이야? 라는 걸 인지하면 거의 다 대부분 자살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내 말이 그런 거야. 그러고 이제 선택하는 선택지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근데 폴은 왜 되기로 했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그럼 결말에 기분 좋지는 않겠네. 그 결말은 진짜 안 좋다니까. 끝 폴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개탄스러울 거예요. 그것까지 영화가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요. 너무 길어져. 그러면 너무 18편 찍어야 돼. 그냥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아니, 별로 것 같아. 근데 티모시 잘라면 클럽 만들어서 영화 찍어야 돼. 근데 제가 아는 드니 빌레브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찜찜하게 끝낼 그냥. 찜찜하게 막 그런 느낌으로 하겠죠. 그 한스 짐머가 이 영화의 엄청난 팬이기도 해서 사실 이게 영화관에 가서 봐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스 짐머의 스코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심포니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한스 짐머의 그 장기 중에 하나가 심포니를 사용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사운드만 넣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스코어만 있는 건데 그 적절한 중동풍의 음악이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넣고 나서는 1편이 끝났어요. 근데 드니 빌레브한테 자꾸 그 음악을 던진대. 야 이거 만들어봤는데 이거 이거 한번 들어봐. 야 이거 한번 넣어볼래? 요거 마치 이런 장면의 느낌 아니야? 뭐. 야 그냥 일하면서 이거 듣고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보내고 있대요. 성공한 덕후지 뭐. 그래서 사실 뭐 처음에 제작자들과 드니 빌레브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듄 1권 내용은 다 다뤄질 것 같은데 이 2, 3권의 내용은 이게 일단 첫 번째 너무 길다. 두 번째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인 거죠. 저도 흥행이 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미로 따져도 2부, 3부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1부가 제일 재밌어요. 1권만 뭐라 그랬잖아요. 1부만.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짧으면은 아주 재밌는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이제 그 플롯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성공과 이제 폴른 스토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 많이 영화계에서 사용하는 플롯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짧으면 폴의 그 성장과 성취와 그 다음에 몰락까지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까지 딱 한두 편에 끝낼 수 있으면 될 텐데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기에는. 그게 스타워즈를 3부작씩 나누면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시작하고 몰락하고 부활하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도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죠.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드니 빌레브가 좋다는 거야. 그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안 가고 모험할 그 분위기로 안 가고 이런 원작 분위기를 최대한 살렸다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원작 팬들한테는 선물이지. 그냥 원작 팬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재앙이더라고. 나는 재앙까지는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중간에 사막 장면 나올 때 그 중간에 이 쿵쿵쿵 울리는 진동기 나오잖아요. 진동기 나오거나 아니면 그 샤이올로드 그러니까 모래벌레가 샌드엄이 등장할 것 같은 분위기마다 계속 가슴을 졸이면서 이번에 타나? 그래서 타는 장면까지 보여줄래나? 이거를 엄청 기대하면서 봤단 말이야. 대국에서 파견 나온 그분 원래는 이제 원작에서는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나오더라고요. 그 재판관. 아니 환경학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호칭이 재판관인가 뭐 심판관인가 그렇잖아요. 감독관. 어쨌든 내 번역판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분이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들켜가지고 죽잖아요. 안 들켰으면 탔을 텐데 그죠? 들고 이러고 있는데 기다리고 이게 버스 기다리는 거죠. 정류장에서 택시 블루 기다리는 택시 블루 카카오 택시 블루 기다리는 그죠. 콜택시 같은 거.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 딱 타고 가는 장면 나오는데 진짜 서로 쫙 맞아. 그래도 1부작에서 1편에서 보여주긴 하네. 원작 감수성이 1도 없어가지고 나도 그 모래벌레 잘 만들었네. 저게 그 모래벌레구나. 나도 그 정도. 슬슬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제가 이 시리즈를 읽은 지 진짜 한 20년쯤 됐어요. 소설을 기억 잘하시네요, 엄청. 그래서 최근에 그 기억을 다시 좀 되짚어 보느라고 여기저기 좀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괜찮아요. 어떤 부분들은 기억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도 요즘 팩트 체크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팩트 체크 하겠다고 듀를 읽어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듀 1권이 1000페이지 넘거든요. 뒤에 부록까지 합치면. 에이스님 다 읽고 왔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거 제가- 재밌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별로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다 읽었어요 결국은. 일단 그리고 다 읽은 거 대단한데? 자체. 다음 건 읽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다음 거 확실히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아니 얘가 망하는 걸 봐야겠어. 근데 저는 재밌는 이제 걸 최근에 알구나, 듀 그러면. 1권 읽어보고 파운데이션도 이제 어제 1권은 다 읽었거든요. 두 개 다 최근에 본 입장에서 제 기준 파운데이션이 소설로는 더 아니, 재밌지 맞아. 않나. 아 그래요. 소설로는 그래요? 아시모프가 글빨이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어. 아니 어.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한 챕터나 한 세대 제네레이션이 한 50페이지 만에 끝나요. 훌륭하다. 빠르고 아주 쿨하고 빨라요 정말. 모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인공이 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읽는 네, 재미와 네. 몰입은 네. 아이작 아시모프 작품이 훨씬 더 낫지. 근데 또 이제 이런 길게 늘려뜨리는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랑 파운데이션은 너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야 해리 셀던이 주인공 아니야? 근데 왜 30페이지밖에 안 나와? 좀 이따 없어지더라. 뭐야 여기서 끝이라고? 얜 또 누군데? 그리고 다음 장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다른 의미를 나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글에 빨리 몰입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네. 단편처럼 내가 몰입할 것 같은데 끝나 이러면 되게 그럼 싫어요. 답답하죠. 그러면 듀를 읽으셔야 돼요. 그냥 그런 그러면 둔이고요. 아니고 나는 이제 뭐지? 예를 들면 이제 연대기 위주로 짧게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고 싶어 하면 이제 파운데이션이 더 유튜브 어울리는 세대들은 거죠. 파운데이션이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시모프의 쓴 스타일 자체가 네. 장편을 읽어봐도 단편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 단편에 되게 특화됐어요. 속도감 있게 읽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읽는 재미는 훨씬 좋죠.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한 마디씩 하고 끝내죠. 나한테 듀의 미래와 그 파운데이션의 얘기 미래를 못했구나. 고르라고 한다면 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의 미래를 당연히 고를 것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아니 뭐 인간병기 같은 놈들 나오는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진짜. 솔직히 나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내가 매력을 느끼는 쪽은 듄 세계관이 매력적이긴 하거든. 지금 내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근데 실제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쩌고 갔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파운데이션. 최대한 문명이 이룩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 아 맞다, 나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해야 그만하세요. 유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거 말이 유전적으로 되냐고 안 만들지면 어떡할 건데? 한 줄짜리인데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계관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끝나? 모든 세계관이 끝나는 빅뱅이라나? 작품이 있어요. 최후의 질문이라고. 나 그거 봤어. 아니 그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 세계관의 마지막이에요. 그건 너무 유명하죠. 대놓고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좀 네. 읽어보시면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다 봤을 그거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안 그거 봤을 안 본 수 사람 없어. 없어. 안 너 봤어. 봤어. 표정 안 봤다. 근데 봤어. 봤는데 아니야, 기억 못할 걸? 그렇지? 제목만 모를 뿐이에요. 너 있잖아 뭐 SF 그냥- 모음집이라고 찝쩍대는 거 한 3-4권만 봤으면 그게 하나 있어. 진짜. 있었을 텐데, 무조건 그러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에 그냥 최후의 질문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거 본 건데요. 난 한 심지어 두 줄만 아시모프 봐도. 명작선 세트를 네. 샀단 말이지. 거기 분명히 그 100% 이거.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꾸봉님이랑 에이스님 한 마디씩 해주세요. 예, 저는 듀운 너무 실망해서 내상 입었고요. 우리 와이프는 중간에 리타이어해서 게임을 하고 갔습니다. 예, 이게 집에서 봐서 그래. 예, 우리 아니에요. 저는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욕 먹었어요. 같이 보신 분한테. 네. 예.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감수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원작을 안 보면 좋아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에이스님. 네, 근데 파운데이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원작을 안 저도 봐서 그 재밌었던 것 컨셉 같아요. 재밌어. 그죠. 약간 그 스페이스 오페라 느낌으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드라마 했으니 얼마나 각색을 재밌게 했겠어 또. 그죠. 그래 돈 들였는데 재밌게 해야죠. 그 정도 썼는데. 근데 그나마도 그 제국 쪽은 황제 쪽은 재밌는데 터미너스 쪽은 재미없다고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나마도 반만 재밌대. 어떻게? 저는 이제 기억이 난 김에 듀 마지막 1권 이제 남은 거 좀 읽고요. 그다음 파운데이션도 이제 어제는 1권만 다 봤었는데 나머지 권들도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권 다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 또 품절될지 모릅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SF 소설들 절판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명작들은 이 기회에 한번
7만 원대 후반에 모시겠습니다. 이북으로 사시면 그걸 왜 절판 네가 팔어? 그러게요. 네, 이북으로 사시면 절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부피가 커서 와이프한테 혼나니까 맞아. 아니요 사셔도 됩니다. 파운데이션은 7권 해봤자 뭐 한 30cm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돼, 이 정도. 아, 그 정도는 되겠구나. 50cm. 둘 데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북으로 요새 이렇게 혼날까봐 이제 이북으로만 산다니까요. 네, 아무튼 네, 파운데이션, 듀온 둘 다 재밌는 작품이고 네. 사실 가문과도 같은 음. SF 시장에서 또 담비 같은 또 영화가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드라마 컨텐츠로 나왔다는 점이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네. 네, 시간이 좀 사실 듀온 강의 잘 들었고요. 아, 전 재밌었어요. 아, 이게 듀 영화 아, 완전 이- 핵잼, 아니, 핵노잼으로 생각했는데. 나도 끼어들려고 했는데 끼어들 틈새도 없고 네. 아, 저는 좀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막 떠벌떠벌 했어야 했는데 오랜만에 왔잖아요. 저는. 아, 이거 시켜준다고 아쉽네요. 했잖아. 이거 얘기 많이 했어. 나 오늘 완전 대꿀멍인데.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덕디 타임 제가 저희 이제 가족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제가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아. 여행 갈 기회가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네. 네, 금전적인 지원이요. 네. 뭐 어떻게 됐건. 네, 아무튼 열심히 벌어서 보내주면 되죠. 네. 그 뭐 투자한다며. 제가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덕디 타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미리 인사를 좀 드리죠. 네. 네. 지금까지 덕디 타임 그거 아니고 네. 뭐야 끝내려 그래 프로그램을 자꾸. 2021년 네, 연말이고요.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2022년에 또 다른 덕질, 호랑이 덕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